제71화 푸른 눈의 소녀 3. 영영은 자신이 탕명이 소림파인 것을 마치자 놀라워하는 탕명을 보자 그저 신이 나고 재미있었다. 탕명, 내가 이겼으니 나중에 내 소원 들어줘야 해. 알았으니 내가 소림파인지를 어찌 안 건지 말해봐. 내가 읽은 책에는 천산선인의 제자 선우무도가 후한 광무제 시절에 소림파를 세웠다고 적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소림파가 아닐까 추측해본 거야. 영영의 설명에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만일 영영의 아버지가 마교의 교주라면 교주의 서고에 많은 무공고서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영영은 자신이 이긴 것이 기뻐 좋아했으나 탕명은 이제 누가 이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탕명은 혹시나 사부님에 관해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물었다. 영영, 그 책에 선우 무도가 어찌 됐는지도 적혀 있었어? 선우무도? 응. 사부님이 어찌 되셨다고 적혀 있지? 영영은 탕명의 말에 피식 웃었다. 사부님이라니, 탕명 무슨 소리야. 선우무도는 200년 전 사람인데. 그게 영영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기에 탕명은 적당히 둘러댔다. 소림파를 창건하신 분이니까 그냥 사부님이라 부른 거야. 영영,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탕명이 워낙 진지한 표정으로 재촉하니 영영도 기억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다. 응, 생각났다. 선우무도는 영웅대회에서 정파 사람들과 혈전을 치르고 죽었다고 적혀 있었어. 탕명은 철퇴로 머리를 맞은 듯 강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죽어? 사부님이 정파 놈들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순간 벌떡 일어선 탕명은 눈앞에서 불똥이 튀는 듯 했고 이내 귓가가 먹먹해지며 현기증이 일어났다. 탕명이 비틀거리자 놀란 영영이 탕명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탕명, 왜 그래? 괜찮아? 귓가가 먹먹해지며 영영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멀어지는 듯 느껴졌다. 영영의 말은 탕명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사부님이 뭐 때문에 정파의 공격을 당한 것일까? 점차 정신이 돌아온 탕명이 영영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영영, 좀 더 자세히 말해주겠어? 아니, 그 책 지금 어디 있어? 탕명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 달려들자 영영이 오히려 당황했다. 탕명, 무섭게 왜 그래? 탕명은 영영의 놀란 눈을 보자 자신이 너무 흥분했음을 느끼고 가까스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미안. 소림파를 창건하신 사조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그랬구나. 그 책은 당연히 우리 서고에 있지. 하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어. 내가 나중에 대산에 돌아가면 꼭 찾아줄게. 그래, 서고에 있는 책이 어디로 사라지지는 않겠지. 이렇게 마음을 추스른 탕명이 차분하게 물었다. 영영, 기억나는 대로 좀 더 말해줄래? 탕명, 우리 방에 들어가 얘기하자. 사람들 눈에 띄어 좋을 건 없으니까. 그래. 방으로 들어온 탕명이 흥분을 가라앉히자 영영도 찬찬히 자신이 읽었던 책 내용을 되짚어가며 이야기해 주었다. 영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해준 선우무도의 이야기는 이랬다. 소림파를 창건한 선우무도는 가공할 무공으로 태청교를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살인귀 모용각을 제거하는 등 중원 무림의 적을 처단하며 명성을 얻었으나 제자가 정파 무림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자 분노해 정파 무림인들과 반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파의 공적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무림인들이 영웅대회를 열어 자신을 응징하려 하자 홀로 무림대회에 찾아가 최후의 결전을 치른 후 크게 다치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선우무도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영영의 이야기를 듣던 탕명이 물었다. 영영, 그럼 그 책에는 영웅대회 이후 사조님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야? 응,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후 그에 관한 행적은 알려진 게 없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 홀로 정파 무림인들과 싸웠을 사부님을 생각하니 탕명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다. 사부님은 내가 왕사룡과 계곡에 떨어져 죽은 후 정파인들과 척을 지고 싸우셨구나. 모든 게 나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니. 탕명이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사이 영영의 표정에는 다시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탕명.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 소림파는 없어진 지 오래고
지금 중원에는 소림파란 문파는 없잖아. 어찌 된 거지? 영영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탕명은 자신이 환생했음을 영영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알기에 적당히 둘러댔다. 내 말대로 소림파는 없어졌으나 숭산의 사조께서 세우신 소림궁이 남아있어. 난 소림궁 독청 도인에게서 소림파 무술을 배운 거야. 아, 숭산에 소림궁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소림파와 소림궁이 한 줄기였구나. 그럼 소림궁 제자는 몇 명이나 되는데? 독청 도인과 나 둘뿐이야. 뭐? 단둘이라고? 마교는 거대한 조직이니 영영이 놀라는 것도 이상할 건 없었다. 약간 창피한 생각이 든 탕명이 어깨를 펴며 장담했다. 지금은 단 2명뿐이지만 내가 소림파를 다시 세울 거야. 그래. 탕명 내 정도 실력이라면 골륜파나 공동파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그런가? 화산파 청명과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 청명과 왕사룡이 목표인 탕명은 영영의 대답이 궁금했다. 응. 청명은 작금 무림고수 중 왕사룡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수라고 할 수 있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탕명 내가 몇 년만 더 수련한다면 충분히 겨뤄볼 만할 거야. 탕명은 영영이 정확한 판단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니 기분은 좋았다. 역시 보통이 아니야. 영영이 중원 무림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 아무튼 영영은 탕명의 말을 믿는 눈치였다. 사실 독청에게서 수타함경의 내공 씨앗을 전수받았으니 탕명이 자신을 소림파라 말한 건 반은 맞는 말이기도 했다. 고개를 끄덕이던 영영이 다시 눈꼬리를 치켜떴다. 탕명. 그런데 왜 묻지 않는 거야? 뭘? 내가 누구인지, 왜 양좌사와 싸우고 있었는지 왜 묻지 않냐고? 왜 화를 내지? 그걸 꼭 물어봐야 하는 건가? 영영이 교주의 딸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 좌사와 왜 싸우고 있었는지는 탕명도 궁금하던 차였다. 난 그냥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어디 내가 어찌 예측했는지 말해봐. 영영은 뭐든 맞히기 놀이를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한 탕명은 영영의 신분과 양 좌사와 싸운 이유가 뭘까? 를 정리해 보았다. 응. 양 좌사가 너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를 두려워해서이니 분명 너의 아버지는 양 좌사보다 높은 교주이겠지. 그리고 양 좌사와 내가 싸우는 것은 아마도 양 좌사가 교주를 배신했기 때문이겠지. 호. 보기보단 명석한데 우리 아버지가 교주인 건 맞지만 정확히는 양좌사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아니야. 그래? 근데 왜 너랑 칼질한 거지? 사실 나랑 양좌사가 칼질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 그자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이미 그자의 칼에 죽었을 테니. 그래, 내가 보기에도 양 좌사의 무공 실력은 대단했어. 그런데 넌 그걸 알면서도 왜 덤빈 거지? 흥. 난 그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양좌사는 힘으로 중원 무림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이지. 얼마 전 골륜파를 공격한 것도 양좌사의 짓이야. 난 그런 양좌사의 주장에 반대하는 쪽이고. 그제야 영영과 양 좌사가 싸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단지 생각이 다르다고 같은 편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단 말인가? 영영, 너의 아버지는 어째서 너와 양 좌사가 싸우게 놔둔 거지? 아버지는 5년 전 병을 고치러 멀리 떠나셨어.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찌 양좌사 따위가 일을 벌였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는 아무도 몰라. 어디가 아픈 건데? 응, 그건. 영영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하긴 내가 마교 사람도 아닌데 내게 교주의 비밀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 그리고 5년 전이면 영영이 어릴 때이니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럼 너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 거야? 도망이라니 말도 안 돼. 난 그저 잠시 피해 있는 거야. 양좌사는 나를 어쩌지 못해. 다만 그놈이 활개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럼 장안 객잔에서 너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찌 됐어? 마일과 마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양좌사, 그놈이 다른 장로들과 모의의 일을 벌인 거야. 사태가 일이 된 것을 알면 곧 나를 찾아올 거야. 역시 영영이 마일과 마이와 함께 공동파를 꺾고 종남파를 찾아갔던 것이구나. 영영, 왜 너는 공동파에 찾아가 무공대결을 하고 또 종남파를 찾아가 무공대결을 하자 한 것이야?
우리 마교는 5년 전에 중원 무림을 정복하려는 목표를 세웠지. 양 좌사는 힘으로 모두 없애버리자는 쪽이고, 나는 중원 무림의 무공을 흡수 통합하자는 쪽이었어. 그래서 나는 각 문파를 찾아가 그들의 무공 수준을 확인해 본 거야. 그렇구나. 후유. 그러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 됐지. 양좌사는 중원 문파의 무공을 무시하고 모두 없애버리려 할 거야. 영영의 말대로라면 중원 무림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탕명은 쿠마라지바가 한 말을 떠올리며 물었다. 영영, 내가 듣기로 너희는 원래 배화교라고 하던데 왜 자칭 마교라 말하는 거야? 호, 탕명. 아는 게 많네.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천불동 고승에게서 들었어. 그런데 마교의 마자가 마귀를 뜻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원래 배화교였지. 그런데 아버지가 5년 전에 마교로 이름을 바꾸셨어. 그러면서 8대 장로들의 이름도 마이 등으로 바꾸게 하셨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이겨낼 수 없는 장벽을 가진 힘을 뜻해. 나는 마교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사실 소림파보다는 마교가 더 강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마교든 배화교이든 탕명에게는 별 상관은 없었다. 탕명, 너도 선인이 악이니 정판이 사판이 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니겠지? 전생의 정파들의 학을 뗀 탕명이다. 아니, 난 체질적으로 정파라는 말에 두드러기가 생겨. 그리고 정파든 사파든 난 관심 없어. 난 나의 힘을 믿을 뿐이야. 호호, 다행이네. 아주 마음에 들어. 영영은 만족스러운 듯 탕명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찌 보면 희한한 일이다. 탕명이 아는 여인 셋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 제가러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한몸 바친 셈이고 당소소는 돈을 위해 매진 중이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영영은 무공에, 즉 힘에 유독 집착한다. 하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다. 생각해보니 탕명 자신은 세 가지 모두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 나는 전부 가질 것이다. 탕명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탕명은 자신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마교에 대해 더 알아두고 싶었다. 그럼 마이부터 마팔까지가 마교의 8대 장로야? 응. 우리 마교에는 좌사, 우사와 8대 장로가 핵심이야. 그럼 우사는 누구인데? 양 좌사와 같은 편이야? 아니, 우사는 오로지 아버지의 명만 따르지. 우사는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자 찾으러 간다며 떠난 지 1년이 넘었어. 우사의 성격상 아버지를 못 찾으면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 양좌사가 이제 중원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탕명의 물음에 영영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2화 푸른 눈의 소녀 4. 마교와 중원 무림과의 대결이 임박했다는 영영의 말은 탕명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럼 양좌사는 곤륜파를 박살낸 것처럼 중원 문파를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영영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양 좌사가 권력을 잡았으니 그리 되겠지. 하지만 한동안은 반대파를 제거하느라 중원까지 올 여유가 없을 거야. 왜? 두려운 거야? 내가 왜? 난 은근히 기대되는데? 하긴 소림파는 단 둘뿐이니 양좌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군. 그랬다. 탕명 입장에서는 중원이 소란해지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 판세가 흔들리면 그만큼 탕명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다. 더욱이 양 좌사가 중원 정파들을 초토화한다면 그 중에는 당연히 화산파와 개방도 들어갈 것이다. 탕명으로서는 화산파와 개방이 마교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 영영, 대산에 올라가다 사룡방 방주 사단룡이 마칠 손에 죽는 것을 보았어. 마칠의 무공도 대단하던데? 사단룡이 마칠의 손에 걸렸다면 사단룡 그자가 운이 더럽게 없었네. 마칠도 양좌사 편이야? 응. 아쉽게도 마칠도 양좌사 편에 섰어. 하지만 마칠은 양좌사에 속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마칠은 무공은 쓸만한데 사람이 단순한 게 탈이야. 혹시 화산파는 보지 못했어? 영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못 봤는데 난 양좌사를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사룡방 따위가 감히 대산에 올라왔다니. 사단용 그자가 죽고 싶어 재무덤을 팠군. 정말 어이없어. 영영은 사룡방 따위는 문파로 쳐줄 수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탕명은 영영의 태도를 보며 영영이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이것이 작금 무림의 현실이라 받아들였다. 사천당가는 사천의 패권을 놓고 사룡방과 수십 년째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당소소도 탕명에게 사룡방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중원의 무림 패권을 노리는 마교나 영영에게는 사룡방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제각각 자신이 가진 힘에 비례해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탕명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가? 광안 마을에서 당무적에게 얻어터질 때는 성도에 가서 무공을 배우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가런이 태자비로 낙점받아 낙양으로 떠나자 황궁의 담을 넘을 만한 무공을 익히는 것이 탕명의 목표였다. 그러다 현촉검을 얻어 상대의 무공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자 탕명의 미래는 예측 불가하게 변하였고 그에 따라 탕명이 보는 세상도 빠르게 바뀌었다. 양도의 도움으로 소림궁 독청을 만나게 되어 꿈에도 원하던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을 받게 되자 탕명의 무공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 후 자신감이 생긴 탕명은 당소소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동업자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신장키질 천불동에서 수타진경을 완성한 후의 탕명은 어떠한가? 탕명은 이제 중원 무림의 최고수 청명과 왕사룡에게 겨뤄볼 만한 실력을 갖췄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마교의 세력을 눈으로 확인하자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인재는 또 얼마나 많은지 새삼 실감했다. 그래, 세상에 또 어떤 고수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나는 능력을 숨기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탕명이 다시 영영에게 물었다. 사룡방의 목표는 대산이 아니었어. 사실 화산파 청명과 손을 잡고 곤륜파를 치기 위해 왔었거든. 그러다 곤륜파가 박살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마교의 동태를 살피러 대산까지 갔던 것 같아. 그런 거였군. 그렇다면 사단용 그자가 청명에게 속았네. 청명에게 속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듣기로 청명은 군자의 탈을 썼지만 심계가 음흉한 것이 결코 양좌사 못지않다고 하더군. 분명 사단용을 제물 삼아 마교를 중원의 적으로 몰려고 했을 거야. 사단용이 대산에서 마칠의 손에 죽었으니 이를 빌미로 청명이 무림 정파들을 모아 우리에게 대적하려 하겠지. 난주에서 무의까지 오며 청명을 지켜봤던 탕명은 영영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되었다. 맞아. 청명 그자는 겉으로는 늘 여유 있게 웃고 있으나 심계는 치밀하고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는 자이지. 영영이 화산파를 보지 못했다면 사달룡은 청명의 지시로 대산 입구에서 마교의 동태를 살피다 마칠에게 걸려 죽은 것이리라. 그렇다면 청명 그자가 사달룡만 사지로 보내놓고 발을 뺀 것인가? 그렇다면 청명은 처음부터 마교를 직접 상대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탕명은 청명과 양좌사가 싸웠으면 볼만했겠다고 생각했다. 탕명은 청명과 사달룡이 의기투합해 친밀히 지내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청명의 웃음은 모두 거짓이었다. 옥문객잔에서 오광에게 곤륜파가 풍비박산이 난 것을 전해 들었을 때였다. 청명은 청색과 청주를 곤륜파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하면서 사룡방의 제자들을 대산에 보내 마교의 동태를 파악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대산으로 갔던 사룡방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자 기어이 사달룡을 대산에 보내 사지로 밀어넣은 것이다. 웃는 얼굴 속에 감춰진 청명의 음흉함에 탕명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청명, 정말 악랄하군. 하지만 그 치밀함은 배울 만해. 아, 졸려. 영영이 두 팔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켰다. 피곤해. 나 이제 자야겠어. 하긴 상처 입은 몸으로 한나절을 달린 영영에게는 피곤한 하루였을 것이다. 그래, 난 바닥에서 잘게. 영영이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자 탕명은 가부좌를 하고 연공을 시작했다. 세근세근. 어지간히 피곤했는지 영영은 곧 잠이 들었다. 하지만 탕명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영영이 들려준 마교의 계획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그리고 청명의 악랄한 심계는 탕명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탕명의 머릿속은 다시 전생의 기억과 선우무도 사부의 실종에 관한 의문이 자리를 잡았다. 탕명은 어느새 200년 전 선우무도의 제자였던 탕유로 돌아갔다. 탕명은 찬찬히 사부의 행적을 추론해 보았다. 키질 천불동에 사부님의 금강검이 남아있었다. 그 얘기는 사부님이 영웅대회에서 정파놈들과 혈전을 치른 후에 이곳 천불동에 오셨다는 것이다. 사부님이 제자들도 없이 혼자서 강적들을 상대했을 것을 생각하니 탕명의 마음이 쓰려왔다. 그렇다면 영웅대회에서 상처를 입은 사부님이 이곳 천불동에서 요양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금강검을 석굴 천장 깊숙이 박아놓을 정도라면 분명 사부님은 공력을 회복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부님의 행적이 묘연해지신 것일까? 수타진경을 석굴에 남기고 분신과도 같은 금강검까지 석벽에 박아놓고 어디로 가신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한 탕명의 추론은 곧 벽에 부딪혔고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아, 모르겠다. 깊게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은 탕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탕명이 머리를 흔들고는 바닥에 누웠다. 잠시 눈을 붙인 영영은 옆에서 중얼거리는 탕명 때문에 잠이 깼다. 얼핏 보니 탕명이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이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였다. 고민하는 탕명을 보며 영영 또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아버지는 어찌 되셨을까? 양좌사 이놈을 어찌 응징해야 할까?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고민에 잠겨 밤이 새도록 뒤척였다. 잠을 뒤척이던 두 사람은 새벽 달기 울자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영영, 낙양까지는 갈 길이 멀어. 정말 나랑 낙양으로 갈 거야? 탕명의 말에 영영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왜? 나랑 가는 게 싫어? 아니, 나야 영영 내가 같이 가면 좋지. 거센 모래바람 맞을 준비 됐어? 정말 장난 아니야. 걱정 마. 나는 어려서부터 모래바람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떠날 준비하자. 하긴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가. 탕명은 또 언제 씻을 수 있을지 몰라 목욕하고 머리 감고 옷도 새로 챙겨 입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참 전에 떠날 준비를 마친 영영이 아직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것저것 준비하는 탕명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해. 뭐가? 왜 너에게선 낯선 여인의 향기가 나는 걸까? 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영영의 말에 탕명이 얼굴을 붉혔다. 여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탕명이 얼굴을 붉히자 영영은 오히려 재밌다는 표정이다. 어라. 한번 해본 소린데 왜 이렇게 놀래? 얼굴도 빨개지고. 영영이 이리 말하며 탕명에게 다가와 킁킁거리자 탕명이 질색하며 멀찍이 떨어졌다. 왜 이래? 그리고 놀라긴 누가 놀라? 내가 하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뭐가 말이 안 돼? 여자인 나는 벌써 준비를 마쳤는데 남자인 너는 아직도 몸단장하고 있잖아. 이건 뭐 시집가는 새색시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나는 장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래바람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단단히 준비하는 것뿐이야. 그래.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보통 남자들은 멀리 떠나기 전에 술이나 고기를 챙기지. 너처럼 몸단장하지 않거든. 무슨 소리야? 나도 술 챙기려고 그랬거든?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굴어? 뭐 찔리는 거 있어? 찔리긴 뭐가 찔려? 자, 이제 준비됐으니 출발하자. 탕명이 서둘러 앞장서니 영영이 탕명의 뒤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영영이 따라오며 이렇게 중얼거리자 탕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여자들이란? 여인의 육감은 수만 년을 거쳐 여인에게서 여인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천부적인 무공의 한 종류가 아닐까? 제가런과 당소소도 그랬지만 영영 또한 탕명이 상대하기에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깔끔하게 씻고 준비한 탕명은 이 상쾌한 기분을 다시 모랫바닥을 달리며 망치기 싫었다. 탕명은 객잔에서 보유한 말 중 제일 괜찮은 말 한 피를 사서 영영에게 주었다. 먼 길을 가려면 아무래도 말을 타고 가는 것이 편하긴 했다. 출발. 쿠차성을 출발한 탕명과 영영이 옥문객잔을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옥문객잔은 탕명이 청명을 마지막으로 본 객잔이다. 그곳에 가면 화산파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옥문객잔에서 쿠차성으로 갈 때는 탕명 혼자서 물어물어 길을 찾았었다. 하지만 영영과 함께 가니 말 달리는 속도는 비슷했으나 올 때보다 사흘이나 빨리 옥문객잔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객잔 앞에 도착한 탕명과 영영의 몰골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모래로 뒤덮인 머리는 근질근질하였고 온몸은 땀에 절어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였다. 이리 되니 모래바람에 익숙한 영영조차 한계에 도달했다. 객잔 문을 열고 뛰어든 탕명과 영영이 동시에 소리쳤다. 당저요! 저도요. 각자 방 하나씩을 차지한 탕명과 영영이 시원하게 씻었다. 개운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나니 탕명은 속이 다 후련했다. 아 참, 영영이 또 여인의 향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며 잔소리하겠군. 얼른 나가봐야겠다. 탕명은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영영의 방문 앞에 섰다. 영영, 배고파. 밥 먹자. 젖은 머리를 말리며 방문을 연 영영이 탕명에게 다가서며 또 킁킁거렸다. 탕명. 오늘은 여인의 향기가 안 나네? 이번에는 어찌 이리 빨리 씻은 거야? 어휴, 그만해. 나 배고파. 내려가 밥 먹자. 그래. 2층 계단에서 탕명과 영영이 장난을 치며 내려오는데 그들의 눈에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거 참.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3화 푸른 눈의 소녀 5. 희한하게도 옥문객잔에서 목욕만 하고 나오면 탕명 앞에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다. 뭐지? 객잔 1층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서로 검을 뽑고 대치 중이었다. 입구 쪽에는 청주와 청색이 10여 명의 화산파 제자들과 검을 들고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장안 외곽 객잔에서 영영과 함께 있었던 마일이 검은 쇠 지팡이를 마이는 초승달처럼 휘어진 돌을 들고 서 있었다. 영영을 발견한 마일이 반색했다. 마고! 마일과 마이가 계단에 서 있는 영영을 발견하고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이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런, 어쩐다? 화산파 제자들 앞에서 마일이 탕명과 나란히 내려오는 영영을 마고라고 칭하며 고개를 숙였으니 탕명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졌다. 계단에 선 탕명의 눈은 신속히 화산파 대사형 청명을 찾았으나 청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적으로는 화산파가 유리했으나 마교 8대 장로 중 첫째와 둘째인 마일과 마이라면 마교 쪽도 만만치는 않았다. 그냥 싹 다 죽여버려? 탕명의 눈에 순간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아니지. 아직 탕명이 전면에 나설 시기는 아니었다. 여기서 10명이 넘는 화산파 제자들을 모두 죽여버릴 상황도 아니었고 혹여나 청명이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마교와 중원 무림이 이제 막 부딪히려 하는 이때 탕명이 화산파와 대놓고 척을 지는 것은 하수의 선택이었다. 힘을 숨기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 탕명이 해야 할 일이다. 탕명은 잠시 살기를 띄었던 얼굴빛을 고치고는 청색과 청주를 향해 계단을 내려갔다.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그래 곤륜파까지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탕명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하자 무위에서 이곳 옥문객잔까지 억지로 탕명을 끌고 왔던 청주가 탕명을 힐긋 보며 물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너와 마고와는 무슨 관계더냐? 탕명이 영영을 한번 돌아보고는 웃었다. 마고요? 마고가 뭔가요? 헛소리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저 요녀가 마교 교주의 딸 마고가 아니더냐? 마고요? 탕명도 마교에서 영영을 마고라 부르는지는 몰랐었다. 영영, 내가 마고였어? 탕명이 영영에게 눈을 찡긋하였으나 영영은 전혀 탕명의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다. 영영이 호기롭게 몸을 날려 마이 옆에 내려섰다. 화산파 청명이 그리 대단하다던데
오늘 내 안목을 높여볼 수 있겠군. 영영도 청명만 없다면 한바탕 칼질을 하여도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주도 바보는 아니었다. 우리 대사형은 신출귀몰하시지. 지금 내년 뒤에 눈을 부릅뜨고 계시잖냐? 청주의 말에 뜨끔한 영영이 뒤를 돌아보았으나 역시 영영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끈한 영영이 외쳤다. 이곳은 신장이다. 어디 섬서에서 골목대장이나 하던 놈들이 와서 설치는 것이냐? 눈꼬리가 치솟은 영영의 표정을 보니 절대 양보할 기색이 아니다. 탕명도 어느 쪽에 설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이거 이러다 여기서 여러 명 죽어나가겠는걸? 내가 중간에서 이득을 보려면 양 좌사랑 화산파 간의 싸움을 붙여야 하는데 분위기가 더 살벌해지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한다. 탕명이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며 청주에게 손사래를 쳤다. 아,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 대화산파 제자들께서 밥 먹는 객잔에서 칼질할 순 없지요. 그리고 저는 우연히 영영과 만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형님들, 좀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리 말하며 탕명이 청주와 영영 사이로 끼어들었다. 탕명이 보니 마일과 마이는 영영을 만난 것이 기쁜지 얼굴에 살기를 거두었다. 그래, 마일과 마이는 영영의 명령 없이는 선수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질 급한 청주만 다독거린다면 칼질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탕명이 청주를 향해 폭권을 취했다. 저는 비급을 찾으러 키질천불동에 갔다가 호기심이 생겨 대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사룡방 무사들과 사단룡을 보았습니다. 뭐라? 내가 사방주를 보았다고? 탕명의 말에 청색이 관심을 표하자 탕명이 청주와 청색을 탁자 쪽으로 이끌었다. 그러며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기 앉아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안 그래도 대산으로 갔던 사룡방 무사들의 소식이 궁금하던 청주와 청색이기에 탕명의 얘기에 귀가 솔깃하였다. 하지만 마일과 마이가 언제 출소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검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이 망설이자 탕명이 영영에게 부탁했다. 마곡께서도 동지들과 회포를 푸시지요? 탕명이 이렇게 말하며 눈짓하자 안 그래도 아버지의 소식이 궁금했던 영영은 짐짓 못 이기는 척 마일과 마이에게 말했다. 천장로와 백장로, 검을 거두고 저와 얘기 좀 해요. 마일과 마이의 원래 이름은 천일도와 백이승이었다. 영영은 어려서부터 천일도와 백이승에게 무공을 배웠기에 그들을 사부처럼 따랐다. 비록 교주의 딸로서 영영이 마고라는 높은 지위에 있기는 했으나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들을 천장로와 백장로라 부르며 대우하는 것이다. 영영이 객잔 한쪽 탁자에 자리를 잡자 마일과 마이가 검을 거두고 돌아섰다. 그제야 안심한 청주와 청색이 검을 거두며 탕명에게 물었다. 그래, 대산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지? 사단용은 어찌 되었느냐? 탕명이 청주와 청색의 안색을 살피며 머리를 굴렸다. 그렇지, 이자들이 그 먼 곤륜산까지 갔다 왔다면 대산에서 벌어진 일을 알 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청명은 어디로 간 것이지? 우선 청명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대산에서 사단룡을 봤으나 제가 갔을 때는 애석하게도 몸과 목이 이별했더군요. 무엇이라? 그럼 사단용이 죽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목이 떨어지는 것은 못 봤으나 아마도 대산에 올라갔다가 마교 제자들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헉, 이럴 수가. 사달룡과 어울려 흥청망청 잘도 놀며 의기투합했던 청주와 청색은 사달룡이 허망하게 죽었다고 하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래도 이놈들은 일말의 의리는 있군. 사실 탕명은 사달룡이 마칠의 검에 죽는 것을 보았으나 혹시나 하여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하였다. 마치 사달룡의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 청주가 노기를 띠며 물었다. 그럼 너는 저 요녀와 어찌 함께 있는 것이냐? 마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영영이 요녀라는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돌려 청주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탕명도 요녀라는 말이 귀에 거슬려 얄미운 청주의 면상에 주먹 한 방 날려주고 싶었다. 청주, 이자가 주제도 모르고 너무 날뛰는군. 살려주려 하는데 왜 자꾸 도발하는 거지? 이러다간 간신히 봉합한 싸움이 다시 터질 것이다. 저는 사방주에 떨어진 목을 보고 엄청 놀랐지만 나선 김에 대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았지요.
탕명은 영영을 구해준 얘기를 첨가할 부분은 첨가하고 뺄 부분은 빼며 청주와 청색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당히 설명해 주었다. 탕명의 설명을 들은 청색이 물었다. 그럼 양 좌사라는 놈이 독단적으로 골륜파를 공격한 것이고 그 후 반역하여 마교를 장악했다고? 마고는 지금 양 좌사에게 쫓기는 상황이란 것이지?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청색은 요녀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양 좌사는 화산파와 마고의 공동의 적인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탕명의 말에 청주와 청색도 수긍하는 눈치였다. 일단 급한 불을 끈 탕명이 궁금하던 청명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청명 대사형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대산에서는 화산파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탕명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자 청색이 탁자를 탁 치며 투덜거렸다. 그러게 우리도 골륜파에 갔다가 고생만 죽어라 하고 방금 도착한 것이네. 골륜파에서 저 쇠지팡이를 든 놈을 만나 한 차례 칼질했었지.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아, 청주와 청색이 골륜파에 갔다가 마이를 만났었구나. 그제야 탕명은 방금 벌어졌던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대사형은요? 탕명이 알고 싶은 건 청명이 어디로 갔느냐이다. 우리도 몰라. 대사형이 아무런 소식도 남기지 않았다니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 중이었다. 그렇군요. 청색의 말은 탕명에게도 의외였다. 청주와 청색도 청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그럼 이자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지? 청명이 당장 나타날 일은 없겠다고 생각한 탕명은 화산파 제자들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졌다. 탕명이 영영 쪽에 선다면 당장 한판 붙더라도 승산은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탕명이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알 길 없는 청주와 청색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 처지에서는 일이 묘하게 꼬인 것이다. 이미 사룡방 무사들은 전멸했고 방주 사달룡도 죽었단다. 게다가 무림의 적인 마교의 장로들과 같은 객잔에 묻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대사형이 사라진 지금 그들에게는 화산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청색과 눈빛을 교환한 청주가 먼저 꽁무니를 뺐다. 알겠다. 우리는 이만 화산으로 돌아가야겠다. 혹시나 대사형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화산으로 돌아갔다 전하거라. 청주가 주제도 모르고 계속 자신에게 명령하자 탕명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하지만 귀찮은 작자들이 알아서 사라져준다니 탕명으로서는 반가운 소리였다. 대사형을 뵈면 꼭 그리 전하겠습니다. 청주가 영영을 한번 노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탕명에게 경고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계속 요녀와 다닌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조심하거라. 이 자식이 근데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야? 청주 이 새끼, 넌 언제고 내 손에 죽는다. 탕명은 지금까지 참은 것이 아까워 속으로 아미타불을 뇌까렸다. 빨리 꼴 보기 싫은 화산파 무리가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객잔을 나서려던 청주가 다시 돌아서며 밉상짓을 하였다. 그런데 그 수타진경인가 하는 비급은 찾았느냐? 청주의 말에 젊은 화산파 제자 하나가 킥킥거렸다. 수타라고요? 사숙, 무슨 국수 만드는 비법인가요? 저 자식이! 존귀한 수타진경을 국수 만드는 요리 비법이라 조롱하자 탕명은 순간 노기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탕명이 누구인가? 탕명은 쿠마라지바와 한다려를 마음 다스리는 법을 수련했다. 비록 수양의 경지가 쿠마라지바에 견줄 수는 없어도 순간욱하는 노기 정도는 가라앉힐 만큼 성숙해진 탕명이다. 손봐줄 놈이 또 하나 추가되었군. 낄낄거리며 좋다고 웃고 있는 화산파 제자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본 탕명은 부처의 마음으로 끓어오르는 노기를 간신히 누른 채 웃었다. 수타가 아니고 수타진경입니다. 다행히 천운으로 비급을 찾았습니다. 대사형께서 비급을 찾아 익히면 도전하러 오라 하셨지요. 후일 반드시 찾아뵙겠다 전해주십시오. 언젠가 청명과 자웅을 가릴 탕명이기에 이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화산파 제자들은 그런 탕명의 말에 이번에는 배꼽을 움켜쥐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 웃었다. 하하, 감히 대사형과 겨뤄보겠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 화산의 주방장과 국수 만드는 걸 겨루는 게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탕명을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퍼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4화 천마신공 1. 아미타불. 탕명은 석굴 속 부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래, 맘껏 웃어라. 내 손에던 마교의 손에던 화산파가 절단나는 모습을 꼭 지켜봐 주마. 탕명이 간신히 분노를 누르고 있는데 그나마 눈치가 있는 청색이 탕명에게 말했다. 비급을 찾았다니 축하하네. 내 대사형에게 그리 전해줌세. 드디어 청주와 청색이 화산파 제자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휴, 젠장. 참는 게 칼질하는 것보다 어렵군. 성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한 탕명이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화산파 제자들이 가든 말든 영영과 두 장로는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듯 잠옷 심각한 표정들이었다. 마일과 마이가 영영을 찾아왔으니 탕명과 낙양으로 가려던 영영의 계획도 바뀔 것이다. 일단 밥이나 먹자. 탕명은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영영과 두 장로 간의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소곤소곤. 영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마일과 마이가 일어서더니 탕명에게 다가왔다. 마일이 들고 있는 검은 쇠지팡이를 내려놓을 때마다 바닥이 쿵쿵 울리는 것이 쇠지팡이의 무게가 상당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얼음보다 차가웠다. 저건 그랬다. 1001도의 쇠지팡이는 말로만 듣던 만년한철로 만든 쇠지팡이가 분명했다. 마일은 저 무거운 선장을 무기로 쓰는 것인가? 그렇다면 마일은 내공의 조예가 깊을 것이다. 나의 금강검과 겨뤄보면 어떤 게 이길까? 대산에서 양좌사의 검을 두 동각 냈던 탕명이었다. 금강검을 얻은 후로 탕명은 상대의 무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형형한 눈빛의 두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탕명은 자신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마일과 마이가 탕명에게 다가오더니 폭권을 취했다. 마고를 구해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워낙 차가운 눈빛의 마일이기에 잔뜩 긴장했던 탕명이다. 휴, 난 또 한바탕 하자는 줄 알았네. 마교의 제2장로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자 화산파 제자들 때문에 기분이 잡쳤던 탕명은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탕명도 일어나 폭권을 취했다. 전에 장안성 밖 객잔에서 뵌 적이 있죠? 저는 탕명이라 합니다. 마일이라 불리는 제1장로 천일도는 50세쯤으로 희로애락을 엿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엄한 눈빛의 소유자였다. 그에 반해 마이라고 불리는 백이승은 천일도보다 두세 살 젊어 보였는데 체격이 날렵하고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분명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백이승의 무기는 중원의 도에 비해 작고 초승달처럼 많이 휘어져 있는 게 특이했다. 사람을 찌르기보다 베는데 유용할 것이다. 탕명은 그들과 몇 마디 나눠보려고 자리에 앉기를 청했지만 두 사람은 탕명에게 폭권을 취한 후 호련히 객잔을 떠났다. 꽤나 과묵한 성격이시네. 머쓱해진 탕명이 영영에게 물었다. 영영, 두 사람 어디로 가는 거야? 북경. 북경엔 왜? 양좌사가 일을 크게 벌였으니 우리도 급해졌어. 양좌사를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야. 마이가 아버지를 찾으러 간 우사에게서 소식을 받았어. 그럼 우사가 북경에 있다는 거야? 응, 북경 모용새가. 그래서 두 사람에게 먼저 북경으로 가보라고 한 거야. 모용새가? 모용새가는 탕명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전생에 거리를 전전하며 떠돌던 자신을 거두어 주신 모용원 사모는 모용새가 가주의 따님이셨다. 그런데 우사가 왜 모용새가로 간 거야? 그건 가면서 얘기해 줄게. 탕명, 나도 서둘러 북경으로 가봐야겠어. 북경을 가려면 어차피 낙양을 거쳐야 한다. 꼬르르. 영영의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영영, 배고프지? 얼른 국수 먹고 떠나자. 그러게, 뱃속에서 밥 달라고 난리네. 천장로와 백장로를 만나서인지 영영의 표정이 이전보다 많이 밝아졌다.
후루루. 순식간에 국수 한 그릇을 해치운 탕명이 턱을 괴고서 국수를 먹고 있는 영영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영영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탕명을 보고 살짝 얼굴을 붉혔다. 왜 그렇게 쳐다봐? 어? 내가 그렇게 예뻐? 무슨 소리야? 계속 내 얼굴을 보고 있었잖아. 아, 그거. 난 내 눈을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쁘냐고. 내 눈을 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쁘냐고. 영영이 눈꼬리를 올리며 신경질을 내자 탕명은 영영이 오해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아, 그게 아니고 나는 내 눈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예뻐서 본 게 아니고 탕명은 처음 영영을 봤을 때부터 영영의 푸른 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영영의 눈을 보고 있으면 먼 우주 속으로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예쁘지? 내 눈은 정말 마음에 들어. 갖고 싶어. 탕명의 말에 영영이 다시 얼굴을 붉혔다. 확 뽑아서 내 눈과 바꾸고 싶어. 뭐야? 아야! 왜 때려? 내 눈을 뽑겠다고? 너 죽을래? 몸을 씻고 허기진 뱃속을 달랜 탕명과 영영은 다시 말을 달렸다. 무의를 지나 난주에 도착하니 거센 황하의 물결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이제 이 황하만 건너면 본격적으로 중국 땅에 들어서는 셈이다. 탕명과 영영이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하자 거센 물살이 배를 흔들어댔다. 탕명은 거센 황하의 물살에 잔뜩 긴장했다. 영영은 그런 탕명의 표정이 우스웠다. 훗. 우주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것 같던 천하의 탕명께서 어찌 물을 두려워하시나? 영영이 알 리가 없다. 전생에 거센 강물에 휩쓸려 죽은 탕명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뿌연 황토색의 황하는 탕명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눈을 질끈 감아버린 탕명의 목소리는 떨렸다. 난 물이 싫어. 탕명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자 영영의 표정도 진지해졌다. 왜?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탕명이 눈을 감고 땀까지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자 영영도 더는 탕명을 놀리지 않았다. 배는 금세 건너편 선착장에 닿았다. 영영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탕명에게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간신히 황하를 건너자 탕명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탕명의 이마에는 아직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탕명,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탕명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아, 쪽팔려. 뭐라고 말하지? 적어도 누구나 아픈 기억이 한 가지는 있잖아. 난 어렸을 때 절벽에서 떨어져 강물에 빠졌었어. 그때 뿌연 강물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기억이 잊히지 않아. 그랬구나. 괜찮아. 물이 싫으면 물 근처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앞으로는 말만 타고 다녀. 놀랐던 마음을 겨우 진정시킨 탕명이 머쓱해서 화제를 돌렸다. 영영. 그런데 너의 아버지와 모용세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영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이건 외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얘기인데 너는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말해줄게. 탕명은 영영이 무슨 말을 할지 잠옷 기대되었다. 사실 아버지는 박쥐병에 걸리셨어. 박쥐병? 응. 아버지의 가장 큰 적은 햇빛이야. 햇빛이라고? 그래. 아버지는 햇볕을 쬐면 살이 타들어가는 병에 걸렸어. 사실 걸렸다기보다는 스스로 병을 만든 게 맞아. 뭐야? 영영의 아버지도 햇빛 가려움증인가? 소림궁 독청도 탕명에게 햇빛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수타진경을 대신 찾아보라고 요청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스스로 병을 키웠다는 건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고수이자 무공 연구가였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무공을 전수해주며 절대 익히지 말라고 당부한 무공 비급이 하나 있었지. 무공비급이란 말에 탕명이 급 관심을 보였다. 대체 어떤 무공이기에 배우지 말라고 하신 거야? 천마신공. 천마신공? 전생에서 무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공할 무공의 소유자인 마공이 익혔던 무공이 천마신공이다. 전생의 탕명도 우연히 마공에게서 천마신공의 신법인 천마신법을 흡수했었다.
정말 희한하군. 어째 영영과 이야기만 나누면 전생의 나와 연결되는 것이지? 탕명이 놀라워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영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무공이 높아질수록 점점 천마신공에 대한 호기심을 버릴 수 없었고, 결국 할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천마신공을 익히고 말았지. 탕명이 무릎을 탁 쳤다. 그렇지. 그래서 양좌사의 무공이 눈에 익었었구나. 대산에서 영영과 겨루던 양좌사의 무공이 어딘가 낯익게 느껴졌던 탕명이다. 그리고 양좌사가 온몸을 온통 검은 천으로 둘둘 말고 검은 복면까지 쓴 것도 특이했었다. 그럼 양좌사도 천마신공을 익히고 있는 것인가? 탕명의 예측이 맞는다면 양좌사가 낮에 돌아다닌 것으로 보아하니 양좌사는 이제 천마신공의 초기 단계를 익히고 있을 것이다. 양좌사의 무공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자 영영이 물었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어찌 됐는데? 휴. 문제는 천마신공을 익히면 천하제일 고수가 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 약점이란 게 햇볕을 못 쬐는 거야? 그래. 사람이 햇볕을 못 쬐고 박쥐처럼 밤에만 돌아다녀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게다가 얼굴에 핏기가 점점 사라지며 굳어가자 강시처럼 변했어. 미남이었던 아버지는 몹시 괴로워하셨지. 탕명은 전생에 보았던 강씨처럼 굳은 마공의 얼굴을 떠올렸다. 역시 영영의 아버지가 익힌 무공이 마공의 천마신공이구나. 전생에서 마공은 무당장문 장사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홀연히 사라졌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뒤 탕유가 죽었으니까 그 후에 마공이 어찌 됐는지는 알지 못했다. 영영. 그런데 모용세가와는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탕명은 영영의 이야기에 전생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으나 영영의 아버지와 모용세가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5년 전 떠나면서 말씀하셨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200년 전 마공이란 사람이 천마신공을 익혔는데 마공도 박쥐병을 앓았다고. 그리고 무공 역사서에도 마공이 병을 앓았다고 적혀 있고. 그렇군. 무공 역사서에 마공에 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구나. 탕명은 영영이 말한 무공 역사서를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다. 그 역사서에 자신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던 개방 방주 왕사룡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응. 역사서에는 마공이 모용세가에서 병을 고쳤다고 되어 있어. 그렇지. 탕명은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마공의 병을 사부님이 고쳐주셨다고 들었다. 다만 그 장소는 북경 모용세가가 아니라 요동 모용세가였다. 탕명은 전생에 요동 모용세가를 찾아온 마공을 기억한다. 그때 사부님이 온몸에 진기를 소진하면서까지 마공의 병을 고쳐주셨다. 다만 사부님이 어떻게 마공의 병을 고치셨는지는 직접 보지 못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던 탕명의 머리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런데 사부님은 어떻게 마공의 병을 고치셨지? 천궁기공술로 고치셨나? 확실한 건 강씨 같던 마공의 얼굴이 사부님께 치료를 받은 후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을 탕명은 보았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5화 천마신공 2 선우 무도 사부는 무려산 천산선인에게 신법 화엽비술과 점혈술 무동지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천산선인의 절기의술인 천궁기공술도 배웠었다. 하지만 전생의 탕유는 사부에게서 의술은 배우지 못했다. 아쉽네. 내가 천궁기공술을 배웠으면 영영의 아버지 병을 고칠 수도 있을 텐데. 탕명,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사람이 햇빛을 못 보고 살면 어찌 될까 상상했어.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병을 고치려고 모용세가에 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탕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영영에게 알려주고 싶었으나 자신이 환생한 것을 믿을 리 없었기에 일단 꾹 참고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아버지는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곤 했어. 어떻게 변했는데? 영영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다. 휴.
아버지는 마침 아귀처럼 변해서 딸인 나도 알아보지 못했어. 물론 날이 밝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내가 봐도 정말 무시무시했어. 자신의 딸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천마신공은 마귀의 무공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자신이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결단을 내리셨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박쥐병을 고치겠다고.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 나는 수년 동안 수차례 모용세가에 사람을 보내 확인했었지만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런데 왜 북경에 가려는 거야? 우사의 말로는 근래 들어 모용세가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대. 무슨 움직임? 내가 듣기로 모용세가는 완전히 몰락해 화북팽가의 꼬북 노릇을 하고 있다던데. 탕명,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응. 나도 모용세가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거야. 도대체 무슨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야? 안 그래도 모용세가가 몰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쓰리던 탕명이다. 그리고 전생의 은인인 사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언젠가는 모용세가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짐도 했던 탕명이다. 몰락했던 모용세가가 근래 들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나도 거기까지밖에 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모용세가가 다시 일어서려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탕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응. 요동 모용세가는 너무 멀지만 북경 모용세가는 낙양에서 갈만하니 한번 가봐야겠군. 탕명의 머릿속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영영의 푸른 눈이 탕명을 향하였다. 탕명, 도와줘. 뭘? 내가 내기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지. 그랬다. 탕명이 소림파임을 영영이 마쳤으니 영영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 탕명이 호기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영, 내가 내기에 이겼으니 좋아. 뭘 도와주면 되는데? 아버지 찾는 걸 도와줘.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무공이 뛰어난 우사가 1년 동안 노력해도 못 찾은 영영의 아버지를 자신이 찾아 나선다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이 일은 탕명의 전생과 관련되어 있고 모용세가의 일이라면 탕명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천궁기공수를 배울 수만 있다면 영영 아버지의 박쥐병을 고칠 수도 있지 않은가. 내가 교주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신장 지역 비단기를 내가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탕명은 바로 결심을 했다. 좋아. 나도 북경으로 가겠어. 고마워. 탕명. 목적지가 북경으로 정해지자 탕명은 북경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당소소를 만나 사룡방 방주 사달룡이 어찌 죽었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 군자 상점에 들러 장포와 관식에게서 연락이 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소림궁에 가서 독청 도인에게 수타진경을 찾았음을 알려야 한다. 수타진경을 찾았다고 하면 독청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래. 독청 도인이 여러 무리민을 고쳐줬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천궁기 공수를 알고 있을 거야. 물론 장안에 가서 소림 삼거리 무공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양도와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했다. 휴, 할 일이 너무 많군. 탕명. 또 뭔 생각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야? 내가 그랬나? 그런데 모용세가에는 왜 관심을 가지는 거야? 내 듣기로 소림궁과 소림파를 세울 때 사조의 부인인 모용원이 모든 돈을 대셨대. 모용원은 모용세가 가주의 따님이셨고, 그래서 관심을 가진 거야. 아하, 그런 내력이 있었구나. 소림파는 몰락해 없어졌고, 모용세가는 화북팽가의 꼬북 노릇을 하고 있다니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번에 북경에 가면 너의 아버지도 찾아보고, 가능하면 모용세가를 도울 방법도 찾아보려고 해. 그래. 아버지만 찾을 수 있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도울게. 좋아. 이제 출발할까? 그래. 황하를 건너니 더 이상 두 사람을 막는 물길은 없었다.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어느덧 장안성 서쪽문에 도착했다. 장안이다. 모래바람을 뚫고 이제 큰 도시에 도착했기에 영영은 가장 좋은 객잔에 들어가 쉬고 싶었다. 하지만 탕명은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머리를 틀었다. 탕명,
어디로 가려는 거야? 영영, 난 가볼 데가 있어. 내일 점심때쯤 장안성 서문비단 거리에 있는 쌍주주단으로 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쌍주주단이라고? 응, 내일 봐. 영영은 보물이라도 찾으러 가는 듯한 탕명의 표정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뭐야? 날 혼자 두고 가다니. 탕명이 제자들을 보러 가는 건 알고 있었으나 기분은 영 그랬다. 제자들 보러 가는 게 저렇게 좋은가? 영영은 빨리 객잔에 들어가 씻고 쉬고 싶었기에 서둘러 성 안으로 들어섰다. 형님! 일걸이 탕명을 발견하고 달려나오자 이걸과 삼걸도 뒤따라와 탕명을 반갑게 맞았다. 사부님! 잘 있었어? 오랜만에 소림 삼걸을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탕명이 살펴보니 삼걸의 얼굴빛이 검게 그을린 것이 그동안 열심히 수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탕명이 청월검을 막내 삼걸에게 건네주었다. 자, 선물이야. 이제 진검을 쓸 때가 되었지? 진검이요? 사부님 검을 제게 주시는 건가요? 가볍고 날렵한 청월검은 아직 어린 삼걸이 쓰기에 적당했다. 삼걸은 감격하였으나 일걸과 이걸은 입을 삐죽거렸다. 탕명이 어찌 삼걸에게만 선물을 주겠는가? 이 청월검을 만들었던 대장간으로 가자. 일걸과 이걸, 너희에게도 진검을 만들어줄게. 정말요? 드디어 진검이다! 네 사람이 막 나서려는데 양도가 웃으며 나타났다. 어이, 탕명. 양형, 잘 지내셨죠? 하, 여인의 육감이란 정말 대단해. 안 그래도 소식이 없어 걱정했는데 옥주가 어젯밤에 탕명, 내 꿈을 꾸었다더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와본 거야. 그래요? 옥주와 팔봉은 잘 돼 가고 있나요? 하, 말도 마. 팔봉이 잔뜩 몸이 달아올랐어. 어서 옥주가 18살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18살이요? 왜요? 옥주가 18살이 되어야 팔봉과 혼인하게 해주겠다고 녹주가 말했대. 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18살이 되면 바로 식을 올릴 태세야. 팔봉이는 장안에 있나요? 일이 있어서 잠시 한중에 갔어. 이제는 사람을 구해 성도에서 비단과 찻잎을 실어오고 있어. 일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매번 성도에 가진 않을 거야. 팔봉이 이 녀석, 제법이군. 그런데 다들 어디 가는 길이야? 일걸과 이걸에게 진검을 만들어주려고 대장간에 가려던 중입니다. 드디어 진검인가? 축하해 소림 삼걸. 큰형님도 같이 가시죠? 저희가 오늘 한 잔 사겠습니다. 일걸의 말에 양도가 손을 절레절레 저었다. 남의 돈을 쓱싹해서 술을 사겠다고? 어휴, 난 내 돈으로 사 먹으련다. 큰형님,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걸은 양도에게 술을 배운 후 요즘 부쩍 술맛에 빠져들고 있었다. 탕명은 해맑게 웃는 제자들이 그저 귀여울 뿐이다. 좋다. 소림 삼걸, 오늘 맘껏 마셔보자. 야오! 좋아요! 낙수 강변에는 여전히 쇠 두드리는 소리가 듣기 좋게 울리고 있었다. 삼걸은 신기한 듯 쇠 두드리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대장장이 노인이 여전히 콜록거리며 시뻘건 쇠를 잡고 두드리고 있었다. 어르신, 또 왔습니다. 탕명이 인사하자 땀을 뻘뻘 흘리던 노인이 탕명을 보고는 아는 체 했다. 청월검 사갔던 청년이군. 이제 묵직한 검으로 바꾸러 왔나? 탕명은 자신의 금강검을 뽑아 노인에게 내밀었다. 이건 보세요. 저는 사부님 검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들 검을 만들러 왔습니다. 탕명의 금강검을 받아본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명검이군. 노인은 금강검을 이리저리 살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 수십 년 쇠를 만지며 살았지만 이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검을 만들진 못했네. 정말 대단한 검이구먼. 탕명은 노인이 금강검의 훌륭함을 알아보자 기분이 좋았다. 이 검은 200년이 넘은 검입니다. 고구려 사람이 만든 검이지요. 고구려의 검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었지.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군. 그래, 오늘은 어떤 검을 원하나? 벽에 걸려있는 것 중에 원하는 검을 골라보게. 노인이 벽을 가리키자 일걸과 이걸이 벽에 걸려있는 4개의 검과 4개의 돌을 꺼내 살펴보았다.
각자 손에 맞는 무기를 찾던 중 일걸은 묵직한 돌을 선택했고 이걸은 검을 선택했다. 좋아. 딱 어울리네. 어르신, 도와 검을 하나씩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자신의 검을 가지고 싶었던 일걸과 이걸이 동시에 외쳤다. 사부님, 저희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어르신, 저걸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성질 급한 청년들이군. 그리하게. 야호! 노인은 도와 검을 손질해서 건네주었다. 이제 각자의 무기를 갖게 된 소림삼걸은 비로소 진정한 무리민이 된 것이다. 그아, 하하, 술꾼이 다 됐군. 소림삼걸은 술잔을 들어 목구멍에 털어넣고 연신 캬라고 외쳤다. 보고 있던 탕명과 양도는 그저 이들의 모습이 귀엽고 우스웠다. 탕명이 돌아오자 뒷배가 든든해서인지 소림삼걸은 흥이 나서 수차례 술잔을 돌렸고 한 시즌쯤 지나자 소림삼걸은 한 명씩 고개를 탁자에 떨구며 쓰러졌다. 다음 날 탕명은 신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양도에게 설명했다. 탕명에게 마교의 실체에 대해 들은 양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탕명, 그럼 마교 쪽에 줄을 선 거야? 마교 쪽에 줄을 선 건 아니고요. 일단 영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쪽을 선택하라면 제 적성에는 정파는 안 맞아요. 중원 무리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절대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렇겠죠. 저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게 부딪히고 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요? 저희는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면 됩니다. 물론 마교와 정파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화산파와 개방이 일단 박살이 난 후의 일이어야 한다. 그리 되려면 탕명이 양다리를 잘 타야 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